다음으로는, 네, 이제 가구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식사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 음, 삼각형 테이블이 제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먼저 꼽을까 할 정도로 이 장면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장면에 앞서서 처음에 이 주인공 성기훈이 집에서 살 때 소반 같은 개념의 그 식탁을 쓰고 있잖아요. 다이닝룸이 음, 없기 때문에. 음, 근데 이 작은 가구 덕분에 뭐 방을 더 쓰기에도 좋고 또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사실 얘기를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사 공간이 마련되는 거였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게임장에 끌려간 이후로 이 사람들은 침대 말고 사실은 가구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 모든 거는 그냥 침대조차도 나중에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 하나의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없음에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작전을 짜고 좀 친분을 쌓는 이런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게임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 명만 남았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효율이 굉장히 적고 음, 이게 식사 자리라는 의미로 봤을 때 전혀 좋지 않은 왜냐하면 음, 상대편의 얘기도 들을 수 없고 상대방의 표정도 관심이 보일까 말까 한 거의 한 6m 한 변에 이 정도 될 것 같은 가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갈등을 이제 고조시키기 위해 쓰인 장치이기도 할 텐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삼각형의 특성상 이제 각 꼭지점에 안 앉고 각 변 사이에 이렇게 앉을 텐데 세 명이 긴장이 점점 고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이제 식사에만 이제 집중하는 모습 그 이전과는 달리 개인의 소외가 극도로 달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알도바 나이크가 이제 전후에 그 파괴된 도시의 암스테르담에 그 놀이터를 이렇게 변두리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형태적으로 뭐 원이든 삼각형이든 네모든 그리고 그 사이에 흙바닥을 둬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런 형태에 있는 가구를 만든 거거든요. 형성화된 관계인데 오히려 이거는 그 가구 형태 안으로 서로 좀 더 친밀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에 비해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걸 또 전복을 한 거죠. 까디집은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가라. 그리고 너네들은 이제부터 서로 굉장히 경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같은 이런 대비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음, 다음 장에 보시면은 가구랑 공간이랑 했을 때 도요이토가 좀 많이 이런 수사를 쓰는데 하나의 뭐 열린 공간 안에서 가구만으로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공간과 행태가 되는 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징어 게임에선 반대로 쓰였다는 점도 되게 재밌었고 음, 저희가 작정하고 만약에 사람을 고립시키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같은 음, 그런 요소도 보였고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재밌다. 이 가구를 보면서 오징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진짜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표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은 물론 기생충에서도 표현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한국에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진짜 저런 집 있었는데 우리 집도 뭐 저런 부분이 있었고 친구네 집도 저런 곳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되게 표현을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밥 먹는 것도 접시까지 다 안 내놓을 때 많잖아. 그냥 저렇게 통으로 먹을 때도 많고 저런 표현들이 되게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문화, 테이블 문화가 아닌 약간 우리는 한국은 상문화고 일본 같은 경우도 되게 상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접었을 때는 넓은 공간이 되고 펴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어떨 때는 다과를 즐길 수도 있는 공간이 되면서 되게 이렇게 유연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각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침대는 결국에는 장에 그 바리게이터로 쓴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되게 가구로 보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다. 뭔가 테이블에서의 자리에 대한 상투적인 느낌들은 우리가 몇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설계할 때 좀 더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수직 관계가 없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때는 원형 테이블을 쓰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강론적으로 좀 많이 음,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술 먹거나 밥 먹거나 뭐 회의할 때 이렇게 긴 테이블에 쭉 앉아 있다가 늦게 온 사람이 그 짧은 변 쪽에 앉으면 어우 너 상석에 앉았네 막 이러면서 음, 항상 장난치잖아. 그치. 약간 그런 어떤 상투적인 테이블에서의 자리가 준 느낌들을 음, 새로운 유형을 조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음, 보면 셋은 평등하지만 원형이 아니고 삼각형인 이유는 서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대립돼 있다. 이런 거를 음. 되게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
그러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사실 그 계속 그 오전 숙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 뒤에 보면 벽이라든지 이 삼각형 테이블 뒷부분에 보면은 얘네들이 원래 자동 공간이에요. 아, 그래? 아, 네, 그랬나? 그 다음 그러네. 장면,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보면 그러네. 뒤에 있는 그러네. 공간을 보면은 얘들 자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음, 바닥 장판이랑 조명 그리고 이런 가구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네. 생각 좀 했어요. 다른 얘기. 사실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울 때는 맨날 공간, 뭐 이게 도시적으로 어떤 맥락, 뭐 컨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고 표현을 했냐라는 거를 많이 공부하지만 실제로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가구가 정말 무시 못하잖아. 공간은 똑같은데 가구 하나로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뀔 때도 있고 가구의 색감, 가구의 크기, 아까 우리가 다뤘던 스케일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책상의 길이, 폭 이런 걸로 그 공간이 공부하는 책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의하는 테이블이 되는 건지 그걸로써 그 방의 용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밌네. 바로 나도 이어서 할게. 왠지 지금 이 삼각 테이블에 있는 가구와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 갖고 왔던 이미지는 요거였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마스터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 좀 관리자? 상급 관리자. 이름이 뭐였지? 그 사람이? 이병헌. 아니, 이병헌이 그거 아닌가요? 어? 이 사람을 부르는 그 명칭이 있었는데 상급 관리자였나? 맞아요. 호스트? 아, 호스트는 근데 그 할아버지잖아요. 검은 마스크라고 할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공간이 난 좀 재밌었어. 왜냐면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공간은 난 되게 현대적이라고 느꼈거든. 되게 모던하다. 색감이라든지 사실 오늘 우리가 안 갖고 온 제일 유명한 건축적인 공간 있잖아. 그 계단 올라가는 거. 보필이 설계한 거 따온 거 같은. 그런 거라든지 뭐 방금 우리가 애들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뭐 숙소라든지 아니면 세트장이라든지 그게 세트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향수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뭔가 모던한 느낌이 있어. 그냥 박스에다가 깔끔하게 끝난 느낌? 장식이 별로 없지. 근데 이 검은 마스크가 있는 공간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장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뭔가 특권 계급의 공간을 표현한 건가?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비싼 집들, 뭐 아키데일리라든지 뭐 디즈니에서 보게 되면 비싼 집들이라든지 비싼 별장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든지 존 퍼슨이 한 주택들 보게 되면은 아주 모던한 부유집들도 많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떠올랐던 게 이제 베르사유인데 약간 바로크를 표현하는 부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 유한 계급,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장식을 좋아하고 저렇게 휘황찬란한 뭔가 금으로 바른 가구들이 있어야 되고 뭔가 조각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샹들리에는 꼭 이렇게 촉초라든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자에는 뭔가 좀 저기 문양이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의아스럽긴 했었어. 왜냐면 우리들이 실제로 요즘에 건축을 하게 되면 좀 돈 있는 집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아,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모던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장식은 좀 빼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게 좀 더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이 검은 마스크의 방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잣집은 이런 가구, 부잣집은 이런 조명, 벽, 플로링이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부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었어. 모던하고 굉장히 깔끔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정말 최상위의 고급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부잣집, 특권계층의 집들은 다 그런 스타일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건축주들이 집을 짓는데 와서 지중해식 주택 지어주세요. 막 기와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안에는 샹들리에 달 거니까 그거 꼭 고려해 주시고요. 몰딩은 좀 화려한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들은 뭐 건축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디서 보고 와서 저런 걸 해달라고 그러나 진짜 돈을 저렇게 쓰나 그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저렇게 쓰나 이렇게
굉장히 약간 얕잡아서 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미국의 베버리힐스에 엄청 부유한 사람들 집들도 다 되게 클래식하고 음, 장식이 넘쳐나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고 이제 부유한 주택의 기준을 그 사람들은 잡은 거겠지. 어떻게 보면은 시야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좋은 건축들이 굉장히 건축가에 편협된 시각이 적용된 것 같아. 그래서 음. 최근에 나도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꾼 경험이 있어. 나도 좀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중세 시대의 권위자들, 왕가들이 살던 곳,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걸 썼겠어. 그리고 좋은 건축 양식도 썼을 테고, 좋은 가구를 썼겠지. 그게 지금까지도 전해 오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돈도 있고 조금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런 걸 누리지 않을 이유가 있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저런 걸 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이런 건축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사조들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모더니즘도 그런 거였고, 장식을 뺀 여러 가지 양식들, 뭐 바우하우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면서 그래, 저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고 모던하게 했을 때 더 재밌는 아니면 예쁜 요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고관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권위층들이 누리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나머지 공간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 그 하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렸던 계단 부분이라든지 되게 모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매니저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을 표현하려면 똑같은 형식의 모던함보다는 아예 진짜 이렇게 나온 베르사유 궁처럼 진짜 이곳은 약간 왕적인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쓰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 대비 효과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실히 구분된 공간이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확실히. 저도 연호자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이전에 그 다른 참가자나 그 숙소에서 사용된 공간도 그렇고, 지금 이 마스터룸,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이 둘 다 되게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음, 네, 한국인의 어떤 인식에 뿌리 깊게 아, 박혀 있는 현대 한국에. 음, 왜냐하면은 앞서 있는 그 숙소 같은 경우는 학교나 아니면은 아파트의 기본 베이스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달라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서 계속 무언가를 만든 게 있는데, 솔직히 이 장면만 보면은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혹시 아시나요? 약간 그런 네. 게 떠올릴 정도로 되게 좀 우악스럽긴 하거든요. 지금 이거만 음, 보면은. 근데 이전에 나는 제로 베이스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걸 추구해야겠다. 뭐 몰딩도 붙이고 대리석도 깔아야겠고 샹들리에도 달아야겠고 이런 게 좀 구현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우리의 뿌리 있게 박혀 있는 한국 안의 어떤 부에 대한 상징성을 좀 드러낸 거 음, 아닐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추억의 공간, 미래 세대에게는 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 오징어 게임이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세대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까지 어쨌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강한 모티브로 삼는 게 이제 추억의 공간, 추억의 놀이인데, 지금 이 영화에서 표현된 추억의 공간이 네 번째 게임 음, 구슬치기에서 굉장히 세트로 단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맞아. 표현된 그 추억의 공간은 마을 골목길의 모습이었어. 양철 대문이 있고 약간 현대식 한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양옥이긴 한데 한국적인 모습의 집들, 8, 90년대, 7, 80년대에 가장 많았을 법한 그런 집들이 이제 나오고, 그 집들의 담장들 사이에 생긴 골목들, 요거를 굉장히 추억의 향수가 가득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다들 어때? 어렸을 때 추억의 공간이 이런 마을에서 자랐던 기억들이 있어? 나는 난, 있어.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았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 초록색 대문집이라고 우리 집을 음, 표현을 해.
짜장면 배달 시킬 때도 초록색 대문집이에요 이야기하면 글로 와주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 그치. 이런 약간 2층 양옥집에 뭐 아랫집에 새들어 살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여기서 애들이랑 몇 시까지 나와 해서 놀고 막 계단 밑에 들어가서 놀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늦은 세대들은 과연 이런 기억이 있을까? 음, 이 얘기 얼마 전에 그 조병수 건축가 얘기할 때 건쟁이가 한번 꺼냈던 적이 있었어. 다음 세대에게 익숙한 자연스러움. 사실 음, 그때 얘기는 약간 자연스러움보다 익숙함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익숙한 추억의 장소가 이런 장소가 될까? 혹은 음. 오른쪽에처럼 아파트의 장소가 될까? 아마 이런 추억의 장소로서 이런 장소가 설정이 된 거는 작품을 만든 작가나 혹은 감독의 그 어린 시절 추억이 상당히 반영이 됐을 것 같아. 그래 근데 보인다. 그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통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통했지. 통했으니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는 이런 문화를 전혀 모를 외국에서도 공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세대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면 이런 추억의 공간은 과연 이 영화랑 같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대의 세트가 필요할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 여기에 그냥 이어서 총평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전체적으로 보면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신선한 접근과 소재, 그리고 빠른 이야기 전개 속도감 때문에 정신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룻밤 만에 음, 9편 그냥 밤새서 봤는데, 음, 사실 뒤로 가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기대감은 좀 떨어졌지만, 굉장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컨텐츠라든가 추억들을 전 세계에서도 통하게 만들었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한국 콘텐츠의 한 획을 그은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음, 뭔가 이 작가나 감독들이 실제로 건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세트나 설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 그 공간이 불러오는 감정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건축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비교해보는 재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호자는? 저는 먼저 이제 이 잔디 아빠의 이제 PPT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래 세대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미래 세대 아, 드라마는 메타버스가 주도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처음에 봤던 이 구슬치기 공간을 저는 만화 둘리를 보면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화 둘리에는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길동네 뭐 이렇게. 그치. 사실 저는 이런 집에 살지도 않았고 그냥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고 거기서도 물론 이제 뒤에 뜰이 있어갖고 그 뒤에 약간 공용 공간 거기 이런 이제 두 번째 사진보다는 조금 더 후진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공감대를 그런 게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20대나 10대들에게 그런 공감을 하긴 어렵고 나중에는 이제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애들은 다 유튜브 보고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지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사실 전 오징어 게임을 처음에 1회 보다가 껐는데 너무 식상해가지고 처음에 그 음, 도박쟁이랑 엄마 돈 훔쳐다가 저런 폐륜 자식이 주인공이 됐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드라마를 껐다가 제 직장 동료들이 오징어 게임 보라고 음, 뻔히나 얘기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본 건데 그러고 나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소재는 식상하지만 구성이 되게 참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데스게임물도 일본 따라 한 거고 일본에서부터 시작. 라이어라든지. 근데 그거를 한국식으로 재표현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소장은?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그것도 저희 어릴 때는 지상층에 다 주차가 있는 공간이었죠. 거의 지하보다. 지금의 아파트는 다 지상이 다 저 우측의 사진처럼 굉장히 좋은 공용의 그런 정원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골목이랑 저 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보편적이면서 특수한 이미지잖아요. 각 공간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언제나 그거였잖아요. 장소 없음 혹은 음, 그 몰개성적인 거.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추억을 만들까가 좀 하나의 화두였던 오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게 갑자기 매일 끊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음, 지금의 진짜 어린애들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외노자님 말처럼 메타버스랑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또 더 재밌는 게 저희가 뭐 어릴 때나 아니면 지금의 한 성인은 그래도 된 친구들의 젊을 때는 공통의 기억 방송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진짜 서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이거 보는데 너 이거 아니? 걔 누구야?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각자의 세계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그런 게 하나의 좀 재밌는 시나리오의 그 뿌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 자체는 뭔가 놀이에 대해서 되게 집중했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제목은 오징어 게임인데 게임보다 약간 놀이가 주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재밌었고 좀 나름의 심파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막 10점짜리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음, 한 7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홍소장의 평점. 지금 왼쪽 사진 보게 되면 나도 어렸을 때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 정말 추억이 많아. 나는 사실 이제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 때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넘어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난 집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거. 하지만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었지. 그리고 뭐 마당에서 친구들과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문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집이 이제 오래된 집이기도 하니까 그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아버지랑 같이 겨울에는 비닐을 친다든지 어머니랑 같이 김치를 마당에서 담아가지고 장독대를 땅에다 묻는다든지 이런 기억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난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들은 이런 기억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에게서 좀 짧았어. 기억이 많지 않은 생활 주거에서 살아온 친구들 아닐까?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아파트에 살았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뭐 그런 거 어딨어. 나도 복도에서 재밌게 놀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재밌게 놀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 각자만의 경험과 각자만의 공간이 있는 거구나. 나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고, 그 공간이 이전 했을 때, 바뀌었을 때, 내가 그 전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못한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경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공간이 변화되고 콘텐츠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경험이 생기고 새로운 나한테 축적되는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게도 나타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었던 뭐 유튜브라든지 지금 뭐 유튜브 플랫폼이라든지 뭐 개인 방송이 너무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컨텐츠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무한도전이라든지 지금 세대들도 물론 클립으로 보지만 우리들이 무한도전을 생방송으로 봤을 때 그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을 때의 감정? 옛날 사람들이 구슬치기를 하듯이 우리들이 무한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공간이 주는 경험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컨텐츠들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향유하고 있는 건축 공간이 주는 영향력은 분명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 문화가 지금은 아파트고 지금처럼 보이는 뭐 지상에 있는 공원들이 있지만 저 공원 속에서 분명히 경험을 느끼는 여러 가지 색다른 놀이 문화를 만들어 온 세대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 아닌 나는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살고 있으니까 느끼는 것은 도쿄는 아직까지도 저런 아파트 문화보다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들이 되게 잘 발달돼 있거든. 거기서 발생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있거든. 여기는 내가 사는 동네, 우리 동네라는 마음들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매체들이 있어. 그게 한국에서도 조금 더 발달된다면 나는 충분히 건축적으로도 이 미래 세대들이 되게 많은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부터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축가들의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 옛날에 우리 그 대학원 때 이제 애기 아빠여가지고 바빠가지고 참여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마을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기기로 이제 논문을 열심히 썼던 사람이 있잖아. 난 되게 그 아, 주제가 참신했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곳에 너무 쏠리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일본의 도쿄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곳이 많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슈퍼 가고, 동네 그 시장 가고 이런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
아직도 그래? 하지만 여기서는 그 안에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다면 특색 있는 마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 아, 오징어 게임에 대한 총평은 나는 사실 이거를 클립을 통해서 접했어. 막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건 아니고 유튜브 뭐 클립 보다가 짤로 좀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도 거의 하루 만에 다 봤는데 일단은 단커트가 짧아서 좋았어.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1시간 10분 이렇게 좀 길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심지어 9화라서 짧게 그냥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게임의 수도 그 9화에 한 6개 정도의 게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요소요소로 나오는 향수적인 부분이 되게 한국적인 것을 잘 알려줄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나도 일본 친구들이라든지 해외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이런 놀이 있었다 되게 요즘에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 요즘에 확실히 K-팝 아니면 K-드라마, K-문화 이게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다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평점 8점, 8점 정도 으로 할게.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나? 이것도 시즌이 계속 될 것 같지 아마? 황기호 씨가 아마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뒤돌아섰으면 이제 또 해야지. 그쵸. 감독은 근데 계획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음. 여론과 이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즌2를 만들지 않을까 나는 기대하고 있어. 아, 감독 두 계획이 번째는 없대요? 원래 계획이 없었대. 이정재 씨가 그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바라는 바는 두 번째 시즌에서는 부디 아주 그냥 웃기거나 그냥 아주 본질적으로 추악하거나 19금 딱지 딱 걸고 본질적으로 추악해지거나 명확한 노선을 취해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홍 소장이 조만간 한 번 더 나와가지고, 홍 소장한테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같이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소감? 너무 홍 소장이.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쟁이 단디 아빠. 외노자. 홍 소장.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온상토론 패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